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해시태그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부채 한도 담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전 세계는 오늘 밤에 열릴 바이든 대통령과 또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부채 한도 협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는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여겨지죠. 만약에 채무 불이행, 이 디폴트로 미국 정부가 채권 보유자들에게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세계적인 여파가 정말 클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이르면 6월 1일에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실무 협상이 진전되고 있던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죠. 국내 기준금리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5월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예상을 이제 줄지어서 내놓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IBK 연구모 박종현 증권 운영부장님 모셔보고 하반기 전략을 다 같이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2001년부터 몸담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자, 금융시장에 오래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전문가의 시선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을 보는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유동성으로 모든 시장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2020년도 코로나 발발 이후에 대규모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헬리콥터머니라고 불렸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 수혜를 본 게 2020년, 2021년까지였던 거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유동성을 환수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뭐 주식, 채권, 부동산 할 것 없이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였고요. 네. 근데 올해는 조금 재미있는 게 여전히 연준은 통화 정책 상에서는 이 긴축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에 뭐 우리 황현희 씨도 그 금리 흐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든 금리가 지난해 한 10월이나 11월 대비 거의 100bp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사실상 긴축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유동성은 많이 풀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네. 미국에서는 SVB 파산 이후에 공격적으로 이 중앙은행이 실제 통화 정책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뒤로 돈을 좀 맞아요. 푼 부분이 있어요. 그 주담대도 심지어 3%대로 내려왔다. 뭐 그렇죠. 이런 기사도 났었죠. 금리 인상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살짝 다시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올해 의외로 시장이 강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 저는 이제 운용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직접 뭐 자료를 쓰거나 리포트를 쓰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증권사에서 전문가들이 리포트를 쓰면 이제 제가 보고 요 뷰가 좀 마음에 드네 하면서 이제 저 운용에 직접 이제 적용을 하는데 제 기억에 올해 대부분 증권사 뷰가 상저하고가 많았어요. 상반기까지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좋다가 하반기 가면 금리 인상 끝나고 뭐 경기 조금 바닥 그렇죠. 찍으면서 좋아진다는 얘기였는데 네. 웬걸 상반기에 이미 좋아버렸는데. 그리고 1월 효과도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의외로 상반기에 이 유동성이 빨리 풀린 효과가 이제 작용했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5월 중순 정도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올해 나타났던 일시적인 유동성의 이 어떤 공급 효과가 조금 다 한계에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금리 인하까지 시장은 다 선반영해버렸거든요. 네네네. 모든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를 다 밑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이미 시장은 금리 인상 끝났네. 금리 인하고도 할 거잖아. 그럼 우린 먼저 가 있어야지. 이렇게 지금 반응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간 뭔가 삐끗하다 보면은 좀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자극적으로 가시려고. 저는 예. 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유도신문 예. 하시지 마시고요. 네네네. 예. 폭락이라는 단어는 걸렸네요. 조금 네. 쉽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강세를 이끌었던 모멘텀을 저는 유동성이라고 보는데 유동성만으로 시장이 강해지기에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반기 얘기할 텐데 결국 여기서 더 가려면
유동성이 정말로 이제 통화 정책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거나 네네. 아니면 뭐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거나 즉 경기가 회복되는 게 눈에 보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의구심이 지금 생기고 있는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FOMC 회의를 계속 좀 지켜보다 물론 뭐 그분들은 다 생중계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연말까지는 일단 금리는 계속 동결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기대감은 좀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동성이 줄어들고 미리 선반영이 됐다면 하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궁금한 건 그런 거거든요. 뭐 자칫하면서 뭐 갑자기 CPI 지수가 뭐 갑자기 높게 나온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온다면 좀 하락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6월, 7월, 여름 지나고 가을까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뭐 저희가 시간이 오늘 한 뭐 15분, 20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결론부터 네. 말씀하는 거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론적으로 하반기로서 조금 불안하게 봐요. 그렇죠. 저도 좀 그런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주가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이제 기업 실적, 결국은 이 어닝하고 네. 그다음에 이 기업 실적을 이 프라이싱하는 PER, 멀티플을 얼마나 줄 거냐 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업 실적하고 이 멀티플을 결정하는 변수가 결국 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 시장은 기업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금리가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른바 주가는 이 기업 실적을 반영한 게 아니라 이 멀티플의 상승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얘기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국의 뭐 이 12개월 포워드 PR이 뭐 13배 넘고 뭐 미국은 20배 넘고 거의 이 밸류에이션의 상당 부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금리가 더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기업 실적이 좋아지거나 네. 둘 다 나타나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가 삐끗하거나 안 나타나면 사실 상반기에 올라온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후퇴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지 않냐. 그 이쪽 한쪽은 FOMC에서 금리 이렇게 동결하겠다고 하고 이쪽은 경기 침체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선택 사항에서 보면은 한쪽은 또 경기 침체 초입이다라고 해서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네네. 뭐 이런 상황을 좀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경고를 좀 해주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앵커께 돌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해주십시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현재요? 저는 급속도로 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요동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어느 정도 유지를 좀 금리를 유지를 하는 게 좀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 약간 연준하고 시장하고 서로 약간 뭐 진실 게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연준은 나 절대 연말까지 금리 인하할 생각이 네네. 없어라고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를 커트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른바 맞아요. 이 기준금리를 거래하는 FF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한 적어도 2번 내지는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 그렇게 해서 에이 할 거잖아.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연준이 맞든 시장이 맞든 위험자산인 주식에는 둘 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연준이 맞는다라고 하면 금리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시장 금리는 금리 인하 할 거 반영해서 내려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멀티플이 올라왔는데 근데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한다면 너무 과하게 반영했네 라면서 오히려 조금 정상화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수 있으니까 즉 과하게 올라온 부분이 되돌려질 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하면 좋은 거냐? 저는 더 안 좋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더 안 좋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같은 생각이시네요. 저는. 연준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실업률이 지금 몇 프로예요? 3.4%. 역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완전 고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물가는 헤드라인 CPI는 빨리 떨어지긴 했지만 뭐 코어 CPI라던가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코어 좋지 PC 않죠. 이거는 4% 5%대예요. 네. 얘네 타겟이 2%인데 그러면 지금 갑자기 연말까지 물가가 뚝 떨어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시장의 기대처럼 올해 연내 금리 인하가 나타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쇼크가 와야 됩니다. 아 경제 쇼크가 와야 그렇죠. 됩니까? 진짜 뭐 SBB가 아니라 더 큰 은행이 도산을 하든 뭐 예를 들면 뭐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게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네. 뭔가의 충격이 정해져서 연준이 보기에는 야 이거 물가보다 어쩔 수 없다, 경기가 이거는. 더 큰일 날 생겼다.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해줘야겠다. 이런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그렇죠. 없어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면 그게 더 무섭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최선의 방법은 그냥 대충 이 정도 수준에서 좀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한다면 결국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호주나 캐나다에서 금리를 동결시키겠다 했다가 다시 금리를 올리는 일이 있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누군가 단언해서 뭐 어떻게 멈추겠다,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좀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은 더 경기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경제를. 약간 뭐 그런 생각도 좀 저도 좀 같이 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좀 약간 좀 불안 요소들을 한번 또 하나씩 더 짚어보죠. 네.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 한도 협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제가 그동안 봐왔던, 제가 공부해왔던 그 뉴스들에 의하면 거의 막판에 협상이 되긴 했어요. 그랬죠. 예,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막 서로 막 절대 안 할 거야 하다가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또 흘러가고 뭐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경고가 좀 세게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부채 한도 얘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오래 얘기를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짧게 할 건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이건 정치인들이 서로 의지만 있으면 네네. 협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의지가 없어가지고 내지는 서로 미루다가 정말로 미국을 디폴트로 내몬다? 이거는 정치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협상은 된다고 보는데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심플합니다. 지금 공화당이 그 요구하는 건 뭐냐면 부채 한도 늘려줄게. 대신 내년도 예산안 깎아라 이 얘기거든요. 네네네. 공화당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 재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거를 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과연 이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 얼마만큼이나 그 입장을 수용해 줄 거냐가 중요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지 자기 입장만 고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안을 과연 어느 수준에서 깎고 협상을 할 거냐. 근데 만약에 일정 부분 좀 깎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내년도에 흔히 말하는 재정에 의해서 좀 경기를 부양하는 힘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채함도 관련해서 시장이 뭐 만약에 충격받으면 이거는 저가 매수 기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회복할 거니까. 근데 네. 조금 길게 봤었을 때 오히려 내년도에 재정이 좀 깎이게 되면 단기로는 협상이 타결되면 좀 괜찮을 수 있지만 내년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시간 가면 부각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타결될 것인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국은행이 지금 3번 연속으로 우리나라 금리를 동결을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역대 최고입니다. 1.75. 네. 계속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갈까요? 5월 25일인가요? 아무래도 회의가 있잖아요. 네. 다음 예. 주 목요일 정도 그렇죠. 회의가 있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좀 일단락됐다라고 보고 계속 동결로 보십니까? 그러면? 동결 말고는 사실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사실 한국은행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신임 금통위원들 둘이 오는데 이제 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누구를 앉혀놔도 똑같은 뭔가 결론이다. 색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은 총재께서 명언을 남기셨죠. 이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근데 그 얘기 뭐냐면 그럼 이제 종속돼 있냐 그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게 외환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외화 자본 유출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거에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만 보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죠. 네네네. 우리 올해 성장률이 1.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경기만 보면 금리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자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하고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요즘에 외환시장 좀 1,300원대 환율이 어느새 되게 오래 가고 있어요. 맞아요. 자리 잡았어요. 1,300원대 환율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길게 유지됐던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 수출하는 나라니까 이 환율 높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하고는 좀 구조가 달라져 있고 최근에 달러화가 약했는데 그 와중에 또 원화가 약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높은 환율이 장기화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동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올릴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뭐 지금 지금 상황에서 올려봤자. 뭐 더 경기 죽으라고 할 수도 네. 없는 거고. 지금 올리면 어디 약한 고리가 터질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막아주고 있었는데 뭐 그 얘기가 맞습니까? 뭐 부동산 쪽에 좀 약간 좀 문제가 좀 생겨서 뭐 PF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일부 계속 좀 동결시키고 있다. 가계 대출이 우리나라가 워낙 많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좀 고정금리로 많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좀 약간 좀 변동성 있는 대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가계에서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올리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아, 그게 맞죠. 아,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대신 드는 생각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를 한참 하회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에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은행채 금리는 심지어 기준금리 3.5인데 밑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은 금리 인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이 한국은행이 여기서 불필요한 시그널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이 놀랬죠. 신용이 경색된 거는 풀어준 네네. 건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또 너무 과하게 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균형을 잡는 결정은 뭐 동결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우리 시장, 그럼 주식시장은 여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네.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네, 좀 길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짧게 불러가지고 사람을. 예, 뒤에 프로그램을 합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시죠.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네. 1분 정도 우리 시장 좀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앞서 잠깐 제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사실 저는 상고 하중 정도의 올해 시장을 봤어요. 근데 상반기 시장을 좋게 봤던 이유는 물가가 미국이 빨리 떨어지면서 이른바 피봇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선반영해서 시장은 강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약발이 좀 끝났고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역시 주목해야 될 거는 진짜 금리 인하 할 거냐인데 네. 오히려 물가가 저는 다시 조금 반등할 리스크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반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온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지금. 회수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아니면 금리 동결을 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시장을 오히려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고 결국은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 많이 올랐던 종목 저는 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들이 2차 전지 관련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최근 조정받고 있고 네네. 그래서 뭐 주식 시장을 완전히 떠나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결국은 좀 흔히 말해서 좀 안 오른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이제 네네. 그 정도 약간 보수적인 전략 정도가 알겠습니다. 지금 예. 필요하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나중에 또 오셔서 더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역시 생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킹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